기본 강의 이제 같이 하게 될 김현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박수까지 절할 뻔했네. 자, 우선은 우리 이제 시작하게 될 약간의 몇 가지 안내사항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로 강의 진행을 할 건데요. 들어오실 때 그리고 뭐 톡방이나 게시판 등에다가 제가 학습 가이드 한 페이지짜리 그거를 드렸을 거예요. 이미 보신 분들도 있고 지금 받으신 분들도 있고 할 건데, 그거 이제 참고 사항이긴 한데, 그러니까 분류를 크게 나눠 보니까 저는 뭐 잘 못하니까 5개 정도까지만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7, 8개까지 하고 싶다. 근데 나는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꼭 물리를 겁나 잘 봐야 된다. 이렇게 3가지 부류로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3개만 맞출 거예요. 이런 사람은 강의를 듣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분들을 이제 논외로 하고, 근데 전략적으로는 요거 약간 위험할 수는 있는데, 시험이 그게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너무 오래 물리 개판이었어 라고 해도 3개까지는 쉬워요. 계산이 뭐 좀 복잡하거나 뭐 이런 거는 약간 있을 수 있지만 3개까지는 매우 쉽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매우 쉽다라는 거는 중간에 다른 거를 끄집어 와서 뭐를 할 필요가 없이 떠오르는 한 가지만으로 문제가 끝까지 풀리는 경우를 매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풀이 시간이 긴 거는 별도고, 그건 계산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런 거를 빼고는 3개, 적게는 이제 2개, 2-3개는 항상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물리 엄청나 힘들어하는데요 라는 분들은 이거를 무조건 안정적으로 다 맞추는 게 1차 목표가 되셔야 돼요. 야, 강의 시작하자마자 너는 3개 맞추기를 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다져져야 요게 텃밭이 돼서 뭘 좀 더 심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계획을 먼저 사고, 그러니까 홀수로 가시는 게 좋아요. 3개를 내가 꼭 정확하게 맞춰야지 해서 가고, 이제 약하신 분들은, 취약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5개. 물론 이제 5개 정도에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7개 이상. 7개 이상부터는 뭐 거의 수준이나 실력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약간 운도 따라주면 좋고, 또 얼마나 뒷심을 많이 발휘하냐에 따라가지고 결과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현재까지 수강생 분들 중에서 연락 왔던 분들 중에서 제일 많이 득점한 개수는 7개였어요. 희한하게 8개는 진짜 드물고, 7개 잘 본 분들, 물론 이제 못 보셔가지고 다시 이제 저하고 이제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이런저런 상의를 하신 분들도 당연히 있고, 잘 보신 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 8개 별로 없고, 그 다음 이제 9개 아니면 10개 요렇게 많이들 맞추니까 딱 그 3개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안정적인 3개가 된다라는 순간부터는 5개 넘는 거, 7개 넘는 거는 그 다음부터는 좀 수월해져요. 여기가 이제 취약하신 분들은 여기에 좀 첫 번째로 고비가 조금 생기실 겁니다. 뭐 요건 조금 나중에 또 따로따로 중간중간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그리고 그 이제 가이드는 그런 부분을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드린 거고, 그럼 이제 제 메인 강의의 첫 시작이니까 교재가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 강의에서 사용하는 개념편 교재, 그 다음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문제풀이 강의에 사용하는 문제편 교재. 그래서 요번 기본 강의에서는 요 빨간색 들어가 있는 얘를 사용을 할 거고요. 아마 시중에 나와 있는 물리책 중에서는 일반 물리가 시험 범위인데 이 정도 두께가 되는 거는 제 책밖에 없을 겁니다. 제 책은 매우 얇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험에 필요한 것만 적어두니까. 그러면 너무 부족한 게 많은 게 아니냐? 제가 59회 데뷔 때부터 그때 이제 약간 늦게 진입을 해서 10월 달에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61회까지 3번밖에 안 되긴 하는데, 이 책이 큰 틀에서 바뀐 건 없어요. 내용적으로. 중간중간에 수정하고 하는 것들은 조금 있었지만, 제 책에서 시험 문제가 안 나온 적은 없습니다. 59에서 61회 동안. 3회차 동안에. 그러면 만약에 네 걸로 공부를 했는데 내년 시험에 안 나왔다. 그러면 틀리라고 낸 겁니다. 아니면 특정 전공자한테만 아주 유리하게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된 거고, 그런 건 틀려도 돼요. 무조건 만점을 맞춰야지 붙는 시험 아니고, 그리고 아주 기계적인 계산법으로 물리는 전체 비중의 12분의 1이고, 그죠? 그리고 법과목의 평균치는 합격자 기준으로 하면은 꽤 높은 편이고, 나도 그 정도 수준을 맞춘다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될 건가, 이런 고민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책을 이제 좀 훑어보시면 중간중간에 이제 다 풀컬러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빨간색 박스가 있고, 또 글씨마다 강조가 빨간색, 파란색, 굵은 글씨 등으로 어느 부분이 핵심인지 포인트인지를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교재 구성이 뭐라고 써야 되나? 빨간색 박스가 있는 그쪽이 이제 핵심이에요. 핵심 개념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교재 구성을 보시면은 요 다음에 뭐 내용 조금 서술되어 있고, 필요한 설명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예제가 등장을 하죠. 다른 책이랑 다르게 개념마다 예제를 같이 버무려 놨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왜 적용하는지 이런 연습을 하라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꼭 예제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강의 중간중간에 많이 얘기를 드릴 건데, 문제를 풀 때는 왜 이걸로 이걸 해결해야 되지를 학습하셔야 돼요. 문제 풀이 방법을 외운다던가, 식을 외운 걸로 끊는다던가, 아니면 너무 간단하다고 그냥 훅 보고 넘어간다던가 그러면 안 되고, 짧게라도 이런 문장, 단어, 그림이 있어서 이걸 쓰는구나를 자꾸 학습하셔야 돼요. 즉 문제풀이 자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문제풀이를 어떻게 시작할까입니다.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그거예요. 기본 강의 잘 들었고 공부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다 외웠는데 저는 문제만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 안 되는 거죠. 도입이 안 되는 거예요. 뭘로 풀까?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로 풀까? 저걸로 풀까? 선택해가지고 결국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아예 여기를 모르게 되는 거죠. 이게 돼야지 계산이 빠르면은 뭐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거고, 정답을 맞출 수 있다 없다의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건방진 얘기인데,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거를 종합을 해보니까 개념편 교재를 내가 8, 90%를 소화를 했다. 내용과 예제 포함해서. 그러면 이상적으로는 단서는 달아야 되겠다. 오해할 수 있으니까. 시험에서 8개 이상은 맞춥니다.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많고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게 앞쪽에서 하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가을 돼가지고 문제를 좀 많이 풀고 있어,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있어 라는 시즌이 되던 어떤 시즌이 되던 간에 모든 과정에서 개념편 교재에 대한 복습과 정리는 계속 반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주 내가 물리 수준이 뛰어나지 않으면은 잘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빡세게 한 달에 몰아서 보고 2달 지나서 다시 보면 10%도 안 남아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일단 물리학습을 시작을 했으면 중간에 벙 뜨는 거 없이 주기적으로. 근데 내가 뭐 이번 주에 민법하고 특하고 너무 많이 해야 돼. 밀렸어. 그러면 30분만 시간을 내도 좋으니까 그 30분이라도 쓰셔서 자꾸 짧게라도 들여다보셔야 돼요. 충분히 많이 쌓여있는 분들은 안 그래도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의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기본 강의를 듣고 있다라는 건 약간 부족한 게 있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간에 텀을 길게 하면 거의 다 휘발이 됩니다. 그게 물리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셔서 일단 시작했으면 중간중간에 텀 짧게 해서 자꾸 반복해서 여기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좀 초반에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를 만약에 여기가 이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모여있는 어떤 수업의 형태였다. 꼭 그렇게 해라. 라는 명령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성인이시고 어떤 분들은 저랑 나이 차이도 많이 안 나시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 강의인데 이제 제 강의 부제목이 실전 개념 강의라고 되어져 있을 거예요. 인강고 수강 제목에 보면은. 그래서 실전에 필요한 개념을 최적화시켜서 필요한 수준까지를 정리를 하자가 강의의 목적이고,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강의의 목적, 기본 강의의 목적은 좀 전에 얘기했던 거. 문제를 풀 때 도입을 빨리빨리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 즉, 문제를 읽는 독해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키워졌다라는 얘기는 내가 문제풀이 스타트를 뭘로 끊을까? 도입하는 능력이 커지게 돼요. 그게 주된 목적이고, 그럼 이게 거의 90%가 되겠죠. 나머지는 약간 스킬적인 것 뿐이니까. 그죠? 문제를 읽었다? 나 어떻게 풀어야지? 이게 되면은 나머지는 혼자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부분을 많이 챙겨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물리 저 좋아하지만 우리가 한정적인 시간 안에 시험용 물리를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종종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건 시험 준비지 공부 아니거든요. 그죠? 공부는 나중에 별에서 되시고 하시고 저하고는 물리 시험 준비하시면 돼요. 시험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맞는 개념들에 대해서 문제를 풀기 위한 약간의 이해. 너무 이해 없이 암기용으로만 쭉 가다 보면 이게 안 돼요, 아예. 그러니까 내가 읽어서 뭐라는 걸 알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얄팍한 수준까지의 이해. 그거를 도와드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뭘 하셔야 되냐? 복습을 하시는 과정에서 강의를 듣고 필요한 수준까지만, 어느 특정 수준까지만 약간의 이해를 병행을 하면서 복습하실 때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하시겠죠.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조금 후반으로 가게 되면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는 수준에 따라서 점점 양이 줄게 돼요.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점점 적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엔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문제에 이제 접근을 하시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강의를 들으면서 필요한 수준까지를 나름대로 최대한 한번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 이해된 걸 토대로 해서 책 내지는 내가 필기한 것들 또 질문했던 거 종합해가지고 정리하고 그리고 단순화를 한다. 정리되고 단순화된 것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고민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사실 모든 과목이 거의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저하고 쭉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본 강의 내용과 관계해가지고는 제가 회차별로 리뷰 테스트를 드릴 건데, 시간 기준으로는 우리가 이제 화, 목에 강의를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이제 1회차가 화요일, 2회차가 목요일. 그럼 1회차의 리뷰, 2회차의 리뷰 테스트를 빠르면 금요일, 늦으면 그 다음 주 월요일. 이때까지 올려드릴 겁니다. 인강으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올려드릴 거고, 여기는 회차별로 5문제씩을 이제 드릴 건데, 거기에 이제 해설 영상을 다 촬영을 해가지고 막히는 것들은 찾아보십시오. 이런 용도로 제공을 별도로 다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근데 요거랑 관계해가지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내 목표치나 아니면 내 객관적인 내 수준을 내가 평가를 했을 때 좀 많이 지금 이것만 복습하는 것도 버겁다 라는 분들은 패스하십시오. 스킵하시고 뭐만 한다? 여기에 몇 개라고 할 수 없는데 그때그때마다 달라가지고 OX 문제들이 있어요. 초반에. 그럼 OX 문제만 요거 이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엉뚱하게 정리하거나 엉뚱하게 기억하거나 내 맘대로 상상한 대로 그대로 머리에 남는 거를 막아주려고 정확하게 오개념 없이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까지만 하시면 돼요. 나 그래도 꽤 잘 따라가는 것 같아 라는 분들은 거기에 문제편 교재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난이도 표시를 문제를 해드릴 때 3가지로 드립니다. 상중하. 별 표시로 해서 드려요. 별 3개가 당연히 상이겠죠.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좀 어정띠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별 1개까지만. 좀 직관적으로 단순 대입하거나 단편적인 것만 떠올려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들 이런 거 하시면 되고 나는 좀 욕심을 부려도 되는 상황인 것 같아. 그러면 전부 다 하시던가 골라서 하시던가 선택적으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근데 이거를 회차별로 고민해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OX만 볼 거야. 그러지 말고 평균적으로는 현대물리 한 개도 못 알아듣겠는데 문제는 잘 풀려. 그게 현대물리 파트거든요. 그럼 거긴 다 푸는 게 맞겠죠. 회차별로 판단해서 요번 회차는 복습하기만도 너무 벅차다. OX만 잠깐 보고 여기는 내가 좀 요번에 잘 알아들은 것 같다. 거기는 뭐 별 하나까지는 하고 이런 식으로 회차별로 판단하셔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질문이 많이 나와서 오늘도 아까 한 분이 질문하고 가셨고 선생님 문제편 교재를 제 마음이 조금 급해서 그러는데 병행해도 될까요? 기본 강의 들으면서 개인적으로는 반대인데 근데 불안하고 조급하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반대인데 그러니까 가장 추천은 기본 강의 한 번은 끝난 다음에 한 번은 복습한 다음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또 다 상황이 다르니까 그나마 조금 같이 병행하겠다
라는 분들은 그래도 역학까지는 진도가 마무리된 다음에 역학 다음이 열역학이거든요. 역학이 마무리된 다음에 문제편을 병행을 하면은 좋겠다. 그때까지는 조금 역학을 다지는데 집중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리고 빠뜨린 게 없나? 인문 강의 때도 얘기했었는데 오늘 바로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필기 판서 내용이 많은 파트도 있고 좀 적은 파트도 있고 이렇게 파트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칠판에 있는 거를 전부 다 필기를 한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럴 거면 사진을 찍어 가십시오. 저도 나오게. 아니면 인강이면 그냥 잠깐 멈춰가지고 필기를 하던가. 그러니까 즉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다 알잖아요. 우리 학원 뭐 어렸을 때도 다녀봤고 필기 많이 한다고 머리에 남지도 않아요. 오히려 필기하는데 너무 많이 신경 쓰다 보면은 얘기하는 것도 많이 놓치죠. 그죠? 필기는 당연한 얘기지만 필요한 것, 설명을 꼼꼼히 듣고 저거가 포인트는 대부분은 교재에 있을 거예요. 그럼 교재에 이런 걸 강조해서 얘기하는구나.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표시하고 그리고 요거는 없는 건데 좀 추가로 얘기해 줬네. 그런 거는 추가적으로 좀 적어 놓고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물리 너무 초심자야. 그래가지고 뭐가 뭐 어떻게 되고 막 잘 모르겠어. 이거 적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 그냥 노트를 하나 들고 다니시던가 아니면은 태블릿 패드에다가 잠깐 필기해 놓고 복습하면서 옮겨 적는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전체를 다 필기하려고 하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건 크게 써야 되겠다. 예제 문제를 다 풀어주기 때문에 문제풀이 전체를 다 받아쓰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연습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막 낑낑대고 계산했던 것까지 다 필기를 하거나 그 계산 과정을 내가 외워야지 해서 그걸 외운다거나 필요 없습니다. 제 교재에 나온 문제 똑같이 안 나와요, 시험에. 그럴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당연히. 그죠? 왜 이걸로 풀었는가가 중요하고 풀이 과정에서 포인트가 되는 어떤 부분들은 얘기를 할 거니까 그런 건 약간 필기를 해야 되겠지만 문제 풀이하는 거 전체를 다 필기를 하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중간에 나 수학 못하는 문과 출신인데 수학적인 걸로만 쫙 풀었어. 나 이거 나중에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런 거는 필기를 다 한다든가 뭐 사진을 찍는다든가 촬영을 잠깐 멈춰서 본다든가 할 수는 있겠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핵심 주로 도입을 뭘로 하는가 걔네들을 어떻게 연결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필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자, 당연한 얘기지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서 그렇게 안내를 살짝 드렸고요. 그리고 첫 강의 진행하기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거 강의를 뭘 듣고 강의 잠깐 멈추고 복습을 하고 있건 뭘 하고 있던 간에 모든 과정에서 항상 질문 많이 하시고 상의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어느 정도 겪고 있을 거기 때문에 해야 될 게 엄청 많죠. 부담도 엄청 클 거고 그리고 물리의 비중이 그렇게 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셔야 돼요. 시간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리 잘하는 사람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나보다 잘하는 사람 없을걸요? 그럼 나한테 물어보는 게 맞겠죠. 막 서로 물어보다가 이상한 거 해버리면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벽 1시에서 6시 사이만 빼고 나도 자야 되니까 그 사이만 빼고 아니다 좀 길게 해야 되겠다 12시에서 7시까지만 빼고 언제든지 괜찮으니까 질문하시고 질문이 좀 한꺼번에 많이 몰리는 날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러면 그날 당일에 대답 못해도 다음 날에는 꼭 답변을 드리니까
카톡을 이용을 하시던 게시판을 이용을 하시던 이메일을 이용을 하시던 편한 방법으로 나는 네 얼굴을 꼭 봐야 되겠다 영상통화를 하시던 편한 방법으로 그래서 꼭 질문을 많이 하고 자기 혼자 끙끙 앓고 고민하는 시간은 많이 줄이십시오. 그게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설을 이 정도로 줄이고 오늘의 기본 강의 시작할까요? 그럼 시작했으면 제대로 해야 되겠죠. 제대로 합시다. 나도 여러분도. 우리는 이제 나는 강의를 잘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시험을 잘 봐야 되니까 둘 다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걸로. 자, 그러면 5페이지 보실까요? 프리파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5페이지. 자, 여기 이제 물리 연산에 필요한 수학이라고 해서 몇 가지 중학교, 고등학교의 아주 극히 일부분. 그러니까 요 시험에서 요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어느 정도 약간 이상한 거 나와도 커버될 수 있어. 또는 개념 정리할 때 이런 게 가끔 등장할 수도 있어. 라는 것들이 여기 이제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이미 대부분은 익숙하실 겁니다. 네,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값 표현하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 몰랐으면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였던데 라는 것도 눈도장 찍어 주시고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특수각이 있죠. 45도일 때, 30도, 60도일 때 등등이 나와 있을 겁니다. 책이 없으셔서 혹시? 이거 깜빡하고 들고 와가지고. 네? 깜빡하고 들고 와가지고. 아, 그럼 그 책 없이 앉아있으면 일단 이거라도 얘기를 하지. 자, 그 다음 30도, 60도일 때 1대 2대 루트 3, 그 다음에 거기 3대 4대 5도 있죠. 저를 비롯해서 물리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은 각도를 딱 주기 싫을 때 많이 쓰는 비가 시험 문제 만들 때 요거예요. 3대 4대 5. 그래서 막 계산 빡세게 들어가려고 하기 전에 혹시 이 비 아닐까? 를 한번 보시는 습관은 좋습니다. 3대 4대 5는 좀 빈번하게 문제 만들 때 많이 쓰는 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그 각도에 대한 값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따로 설명드릴 내용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이제 미분하고 적분이라고 6페이지에 나와 있죠. 곱목지는 말고 미적분을 하긴 하는데 강의 중에 필요할 때 가끔씩 하긴 하는데 굉장히 최소화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적분을 아예 못해도 그래도 전체 내용을 한 70% 이상 소화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요. 근데 어차피 물리라는 요 체계 자체가 미적분의 향연이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배제하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본 강의에서는 최소화하기는 할 거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물리책에 나오는 물리와 관계된 단어들을 물리량이라고 그래요. 물리적인 어떤 양이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 물리량의 뜻, 정의가 수학적으로 변화율이거나 어떤 그래프상에서의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랬을 때 미적분을 쓸 수도 있다. 그럼 변화율이라는 거는 쉬운 얘기를 하면 그래프로 얘기를 하자면 기울기, x가 변할 때 y가 변하는 정도 기울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는 변화율이 정의인 경우는 무조건 의미 자체가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평균적인 기울기 또는 순간의 기울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때 평균 변화율 그러면 그냥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x가 총 변화했을 때 어떤 구간에서 그 구간 x 변화에 대한 총 y의 변화
전체 변화분의 전체 변화. 이런 꼴로 하면은 평균 기울기, 평균 변화율. 근데 순간적인 걸 물어보면 이렇게, 즉 미분을 해주는 게 순간 변화율에 해당이 돼요. 질문도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죠. 자, 면적 같은 경우도 직사각형이라면 가로 곱하기 세로의 꼴 이렇게 될 건데, 요게 물리 정의에 해당하는 경우가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언제 적분할 거고 언제 단순 곱하기 할 거냐, 기계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y에 해당하는 물리량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만약에 일정하면,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프상에서 y에 해당하는 물리량이 x에 대해서 일정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된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단순 곱하기가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y에 해당하는 물리량이 일정하지 않으면 그럼 뭐 그래프 곡선이 됐던 직선이 됐던 간에 그럼 이 면적을 구해라, 이런 면적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적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는 적분을 해야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기계적으로 나눠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의와 관계해가지고는, 정의가 변화율인데 순간 변화율을 질문을 한다 그러면 미분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곱하기에 해당하는 게 물리량의 어떤 정의였는데 걔가 특히 y에 해당하는 게 일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적분을 할 거야. 이렇게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정의 쪽과 관계해가지고요. 그리고 사실 시험에 나오는 정의가 몇 개 없어요. 변화율이 정의인 i가 속도나 속력, 그리고 가속도, 일률, 그리고 중간쯤에 나오는 전자기 유도 현상이란 파트에서 나오는 유도 기전력. 그 밖에도 엄청 많이 있고 한데, 일단 시험 관계에서 질문 자체, 물리량의 정의를 질문을 할 건데 시험에 종종 등장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면적, 즉 적분 쪽에 해당하는 아이가 요것도 매우 적습니다. 일단 1이라는 게 적분에 해당이 되고요. 충돌 파트에서 다루게 되는 충격량이라는 것도 적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도 적분을 이용을 해서 구하는 거예요. 나중에 할 건데 1과 에너지는 어차피 같은 물리량이거든요. 얘가 면적 또는 적분을 하는 거야. 그럼 얘네들도 면적 또는 적분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나눠주게 돼요. 자, 그래서 정의 쪽에선 이렇게 되고, 근데 이 미적분을 문제 뭐라고 하면 좋을까? 문제를 푸는 수단? 풀이 과정에서 이 미적분을 써야지 풀리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미분 같은 경우는 주로 언제 쓰이냐면 마지막 질문이 최대 최소를 묻고 있다 이랬을 때,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 아이의 최대값은 얼마일까, 최대가 되는 x는 얼마일까, 뭐 이런 식의 질문이 나왔다. 그러면 미분 풀이를 써야 될 확률이 꽤 있어요. 그리고 적분은 언제 쓰냐? 합을 구해야 돼. 어떤 특정 물리량을 만드는 변수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되게 엄청 많이 있어. 전체 합을 구해야 돼. 근데 막 문제에서 함수처럼 뭔가가 표현이 되어져 있어. 또는 내가 그걸 표현할 수가 있어. 합을 구해야 될 때 마지막 연산이 적분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쫄 필요는 전혀 없고, 한 문제도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오면 한 문제 나올 거고, 한 문제도 안 나올 확률이 절반 이상입니다. 매해. 그러니까 나오면 한 문제 미적분을 실제로 해야 되거나 이러는 거, 안 나올 거면 아예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미적분을 기본적으로 조금 할 수 있으면 아무래도 버리는 게 적어지니까, 많이 적어지죠, 사실은. 유리하다.
그래서 최소한 교재에 있는 표에 있는 아이 정도는 눈도장 한번 다시 찍어놨으면 좋겠다.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게 적분이고 왼쪽 방향으로 가는 게 미분일 겁니다. 그 중에서 시험에서 물어보지 않는 건 오른쪽 제일 아래에 있는 거 xln x 마이너스 x 그거 다시 미분하고 이런 건 안 물어봐요. x분의 1과 ln x하고의 관계만 확인하시면 끝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그래도 해놓으면 그냥 버벅될 수는 있어도 풀리는 수준까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눈조장 꼭 찍어 넣는 거 추천 강하게 드리고요. 강하게. 그리고 아래쪽에 삼각함수 공식 오랜만에 보죠. 이공계열 나오셨어도 오랜만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과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때 그 교육과정이 몇 차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서 한두 개 정도는 처음 보는데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요게 가끔가다 등장하는 경우가 조금 있나 봐요. 여기는 암기를 하십시오. 최대치로 줄여놓은 거니까 99% 커버됩니다. 사인, 코사인과 관계된 삼각비 어떤 거에 의해서 뭔가를 정리할 때 꼭 외우고 있으면 되는 거. 이거를 외우고 있으면 99%는 커버가 됩니다. 훨씬 많은데 어마무시하게 줄여놓은 거예요. 고민 해가지고. 자, 그러면 다음 챕터로 넘어가셔서 본진도 들어가기 전까지는 조금 빨리 얘기할게요. 물리책에 등장하는 물리량들은 반드시 단위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단위, 종종 자주 등장하는 아이들 쭉 표로 소개를 해놨죠. 그 중에 표시만 잠깐 해드릴까요? 표시하시면 길이, 질량, 시간, 전하, 온도 이렇게는 표시를 하십시오. 그거 책 내가 그냥 줄게요. 거기다 필기했으면 좋겠는데 써야 되니까. 그 책 내가 그냥 줄 테니까 돈 안 받을 테니까 괜찮아요. 3일 굶으면 되니까. 너무 이렇게 앉아있으면 졸리잖아요. 자, 내가 뭐 얘기했더라? 길이, 질량, 시간, 전하, 제일 밑에 온도. 요렇게가 이제 생 기본 단위고, 특히 온도가 섭씨 온도, 도시로 나올 때도 많이 있는데, 물리에서 쓰는 기본 단위는 켈빈이에요. 화학과 마찬가지로. 화학도 제가 알기로는 켈빈을 기본 단위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리에서도 켈빈이라는 단위를 기본값으로 쓰고, 길이, 질량, 시간은 특정하게 뭘 바꿔서 표현하지 않는 한 그렇게 미터, 킬로그램, 초를 쓴다가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MKS 단위계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자, 이거 이제 인문 강의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나 싶은 마음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물리량에 대한 표현을 한글이나 영어 플레임으로 적으면은 귀찮고 번잡하니까 보통은 기호로 표시를 합니다. 힘 그러면 뭐 F라고 표시를 할 거야. 속력이나 속도 V라고 표시할 거야. 이런 것처럼. 자, 즉 기호라는 거는 물리량 이름의 약호에 해당이 되죠. 약자. 그리고 단위도 알파벳으로 등장을 하죠. 단위는 측정 값에 대한 약호에 해당이 돼요. 별거 아니고 내가 기호는 사실 내 맘대로 정해도 상관없어요. 길이를 L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길이에 물리에서 쓰는 기본 단위는 미터거든요. 난 미터법으로 측정을 했기 때문에 단위는 미터를 쓸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요게 기호, 요게 단위. 자, 그리고 이제 교재를 뒤쪽에 있는 걸 이제 천천히 훑어보시면은 빨간색 박스가 보통 식적인 정의가 등장을 합니다. 식정의가 나오면 요거 대괄호에 표시하고 가우스기호 표시 딱 하고 옆에다가 단위 표시를 해놨습니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유는 왜 다 표시를 안 했냐? 여러분들이 수고를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처음 등장하거나
가장 상위 개념에 해당하는 물리량이다. 그러면 표시를 무조건 해놨습니다. 근데 표시가 안 돼 있다. 앞에서 소개가 되었거나 하위 개념에 해당하는 물리량일 겁니다.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 꼬박꼬박 하셔야 되는 게 물리 어떤 식적인 정의가 나왔다. 꼬박꼬박 복습하시면서 책 볼 때마다 단위를 째려보거나 단위가 뭐지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걸리는 시간은 보통 평균적으로 3초. 근데 이 3초를 계속 꾸준히 투자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정리되고 유기적인 관계가 보이고 얘랑 사실 거의 같은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할 수 있고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훈련법이고 꼭 해야 되는 훈련법입니다. 식이 나왔다? 단위가 뭘까? 꼬박꼬박 표시를 해보시고 역시 막히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8페이지. 접두사. 이거보다 조금 더 있긴 한데 시험에 한 번이라도 나왔던 건 거기 다 써놨어요. 아마 요거 화학에서도 접두사는 또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10에 몇 승인가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잘 이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빛의 파장이 2피코미터야. 근데 이제 막 계산을 하려고 봤더니 내가 대입해야 되는 값이 거의 99%의 확률로 미터로 대입을 해야 되게끔 나올 거예요. 물론 이제 그냥 피코로 쓸 수 있게끔 다른 단위를 바꿔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 정도까지 출제하는 양반들이 친절하지가 않아. 그래서 이런 거를 모르면 안 되겠죠. 10에 마이너스 12승이야 이런 거 알아야 돼요. 거기도 죄송하지만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드물게 보는데 그래서 잘 헷갈려요. 9승이었던가 6승이었던가 이런 것들. 센치나 마이크로까지는 잘 안 헷갈리는데 키로 같은 경우는 나머지는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벡터와 스칼라 있죠. 요거는 이제 입문 강의 때 했던 분들은 여기 그때 했던 거에 비해서 약간 더 추가해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물리책에 등장하는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물리량이라고 부를 건데 그 종류가 벡터에 해당하는 아이가 있고 스칼라에 해당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벡터는 뭐냐? 그 물리량이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으면 벡터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스칼라는 크기만 있는 물리량을 스칼라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계적으로는 뭐가 돼야 되냐? 벡터에 해당되면 물리량들을 뭐 합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뭐 이래야 될 경우가 있겠죠. 그럼 그 연산의 방법이 벡터 연산이에요. 그죠? 그러면 스칼라끼리 막 조합을 만들 거야. 더하고 뭐 곱하고 막 할 거야. 그러면 그 연산은 단순 더하기 빼기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스칼라야. 그러면 되게 기계적으로는 쉽다라는 거예요. 풀이 과정이 막 복잡한 거를 빼고 전체적인 직관론에서 따지게 되면 쉽다는 거예요. 왜? 계산법이 스칼라니까 그냥 더하기면 그냥 단순 더하기. 3 더하기 2는 5 이런 거 하는 거니까. 굉장히 쉽다라는 거예요. 내 접근하는 것 자체가. 근데 벡터 연산이면 신경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 연산은 조금 이따가 할 거고. 그래서 스칼라에 해당하는 물리량 되게 많은데 거기 표시돼 있을 겁니다. 책에. 일과 에너지 빨간색으로 돼 있죠. 일과 에너지는 나중에 하겠지만 등가 같은 물리량이고 얘네들은 스칼라에 해당이 됩니다. 방향성이 없습니다. 일과 에너지는 방향성이 없다. 크기만 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벡터가 메인일 거기 때문에 거기 이제 벡터 몇 가지 방법 나와 있죠. 첫 번째, 벡터의 특징이라고 해가지고 쭉 서술되어 있는 게 있는데, 뭐 쉽게 얘기하자면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 방향이 있다 보니까 화살표를 이용해서 표시를 많이 한다. 얘가 크기를 나타낼 거고, 화살표가 나타내는 방향이 이 벡터의 방향을 표시를 하는 걸 거다라는 그냥 간단한 내용을 해놨고, 아래쪽의 내용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빨간색 강조가 좀 있네요. 자, 물리에서 벡터량인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더하기 빼기의 의미뿐만 아니라 벡터인 경우에는 방향에 대한 표시가 되기도 해요. 즉 그냥 상식적이고 직관적으로 플러스다 그러면 같은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걸 거고,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다는 얘기는 반대 방향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요게 초심자인 분들은 계산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실수를 유발을 하거든요. 그냥 마이너스로 넣어야 되는데 플러스로 그냥 절대값만 표현을 한다든가 등등의 경우에서, 그래서 그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오른쪽과 왼쪽이 있으면 웬만하면 항상 그냥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로 두고 하는 습관. 위 아래가 있으면 위쪽은 플러스 아래쪽은 마이너스. 이제 나중에 익숙해지면 전부 다 아래쪽밖에 없는데 방향이, 그럼 뭐 굳이 구별하지 않고 그냥 다 플러스화 시켜가지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익숙하지 않다, 나 좀 버벅댄다, 그러면 요거를 지켜가면서 훈련하시면 되겠죠. 익숙해질 때까지. 오른쪽 왼쪽 플러스 마이너스, 위쪽 아래쪽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해당 파트에서 또 얘기를 할 건데, 내가 만약에 직선상의 어떤 뭐 운동이든 뭐든 간에 뭔가 물리량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벡터야. 내가 방향을 정확하게 모르겠어. 즉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모르겠어.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자체도 미지수로 둬야 되겠죠. 그 계산 결과에 따라서 마이너스로 나왔네, 아 이쪽이었구나, 플러스 나왔네, 이쪽이었구나, 이렇게 따져야 되겠죠. 정확하게 방향을 모르면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미지수인 거예요. 당연한 거죠, 사실은. 자, 그 정도 살피시면 되겠고, 넘어가셔서 벡터에 합성하는 방법이 나올 겁니다. 합과 차라고 쓸까요? 자, 바로 들어갈게요. A라는 벡터가 공간상에 이렇게 있었고 B라는 벡터가 공간상에 이렇게 있었다. 이 둘을 합을 구해라, 합성을 해라 라고 하게 되면, 예전에 어딘가에서 했던 거, 요거랑 나란하게 선 하나 그려주고 얘랑 나란하게 선 하나 그려주고 쭉 연결해주면 이 아이가 A와 B를 더하게 해준, 벡터 연산해준, 합성구한 그런 벡터에 해당이 되더라,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공간상에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B 벡터가 이렇게 있었다. 근데 만약에 A 마이너스 B를 연산을 해라 라고 하게 되면, 마이너스는 방향이 반대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B하고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마이너스 B 벡터랑 A 벡터를 합성을 해라. 그럼 이 아이가 A 마이너스 B 벡터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때 이 A, B 벡터가 이루고 있는 사이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진한 글씨로 안 나와 있는데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귀찮으니까 저는 요거를 그냥 C라고 할게요. 이 합성된 A 더하기 B한 합성된 벡터의 크기는 A의 크기 제곱 더하기 B의 크기 제곱 더하기 2AB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90도였으면 이게 되겠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 가지고 90도가 아니면 이게 딱 붙는 거예요. 그 다음 A-B 이 합성된 거 역시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C 벡터의 제곱은 A 크기 제곱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사이값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교육과정에 따라서 배운 분도 있고 안 배운 분도 있고 할 거야 이과라고 하더라도 더하기면 여기도 더하기네 빼기면 여기도 빼기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곤란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요거 추천합니다. 암기하시는 거. 자, 그래서 그 인문 강의랑 비교하면 이제 크기 표현하는 거, 요 정도 하나가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거. 벡터를 분해하는 거. 요건 교재에 그냥 있으니까 그거를 표시를 해 주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따로 필기 시간 안 드리는 거는. 자, 분해하는 거는 뭐 하는 거냐? 뭐 이렇게 설명하기 전에 또 써야지. 뻥 조금 보태면은 모든, 그러니까 문제풀이 강의, 최종 정리 강의 다 포함해가지고 모든 강의에서 뻥 심하게 보태면 나올 때마다 얘기할 거라 한 67번 정도는 얘기할 것 같아요. 제발 부탁인데 필요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리에 투자해야 될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뭐 각도가 조금 있는 것 같고 어긋난 것 같아 막 그럼 무조건 일단 분해해놓고 시작하는 습관이 배울 수도 있거든요. 그거 이제 막 문제 되게 많이 풀어보고 평소에 고민 많이 해보고 하면 그런 거 안 하는데 시간이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야야 세타 있다 야 분해 딱 이래버릴 수 있거든요. 안 하고 그냥 보는 게 편할 때도 드물게 출제가 돼요.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걸 분해를 해버리면 시간이 엄청 걸려요. 몇십 배 차이 날 수도 있어요. 화학 두세 문제를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강조하고 싶은 습관. 꼭 분해해야 돼? 한 번 정도는 잠깐 고민하고 분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말인지는 또 과정 쭉 흘러가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x, y 평면에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었다. 그때 x축과 a가 이루고 있는 각도가 세타이다. 그러면 분해한다라는 거는 합성을 역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각각 xy 축에 수직선을 내렸을 때 a의 y 성분 벡터와 a의 x 성분 벡터로 나눌 수가 있다. 이때 a의 x 성분 벡터의 크기는 a의 크기에 코사인을 붙여주면 된다. a의 y 성분 벡터의 크기는 a의 사인을 붙여주면 된다. 자, 좀 전에도 각도 표시할 때 뭐 사익각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었고, 근데 물리 출제한 사람이 여기다 세타를 안 주고 요렇게 세타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치사하게 이렇게 연장선에다 여기를 세타를 줄 수도 있고, 즉 세타라는 거는 수학에서는 반드시 두 벡터의 세타 이러면 사익각이에요. 수학에는 그게 정의야, 세타가. 그게 다른 걸로 표시가 안 되는데 물리는 수학은 아니니까, 엄밀하게 수학은 아니니까 전능하신 출제위원,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출제위원 맘대로 세타를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유치하다 하지 말고, 나 이거 분해할 때마다 이렇게 할 거라 자기들이 싫어해도 그냥 외워지고 머리에 세뇌될 거예요.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세타 쪽으로 분해하면 코사인 붙여야지, 세타 옆쪽으로 분해하면 사인 붙여야지 라고 제가 지금 안 해도 돼요. 분해할 때마다 얘기할 거라 귀찮음을 감수하고 그냥 몇 월쯤 지나가면 머리에 그냥 남겨져 있을 겁니다.
수학에서는 이렇게가 세타의 정의가 아마 되나 본데 물리에서는 출제한 사람 맘대로입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뭐 경사면에서의 중력 성분 mg 사인 막 이딴 식으로 외웠다가는 망할 수 있습니다. 항상 확인해 보셔야 돼요. 세타가 어디다 표시가 되어져 있는지. 자, 다시 세타 쪽은 코사인 붙일 거고 세타 옆쪽의 분해물에는 사인을 붙일 거예요. 이렇게 매번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요거 이제 인문 강의 때 얘기 안 했던 내용인데 벡터끼리 곱하기 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이제 두 가지가 소개가 되어져 있죠. 첫 번째가 스칼라 곱이라는 게 있고요. 옛날 표현으로는 내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벡터 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 표현으로는 외적이라고 합니다. 물리책에 등장하는 물리량, 물리 단어들이 벡터인 종류들이 있고 걔네들 곱한 게 어떤 의미가 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 곱하기가 원래 수학에서 종류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즉 물리책에 있는 벡터끼리의 곱하기의 결과물은 둘 중에 하나겠죠. 이거 꼭 외운다까지는 아니어도 잘 알아둘 가치는 충분히 있죠. 정리도 해드릴 거고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지. 스칼라 곱은 정리해야 될 걸 얘기해 드릴게요. 두 벡터에 나란한 성분끼리를 곱하기 한다가 뜻이에요. 그 다음 벡터 곱은 두 벡터에 수직한 성분을 곱하기 한다가 뜻이에요. 요게 차이가 나요. 요때는 이제 코사인이 붙고 요때는 사인이 붙고 크기를 표현할 때 이렇게 되는데 다시 한번 그 코사인 사인을 외우는 건 망할 수 있다. 왜? 세타를 엉뚱한 데다 표시할 수도 있으니까. 뭘 기억한다? 나란한 걸 곱하기 할까? 수직한 걸 곱하기 할까를 기억하는 거예요. 물리 시간에. 수학 시간엔 코사인, 사인도 정의의 일부이기 때문에 외우는 게 맞고 제 책에도 어쩔 수 없이 표현되어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기 뒤쪽에 자기력 표현할 때 뭐 BIL 사인 세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사인 외우는 거 아니야. 왜? 코사인 곱해야 될 때도 있고 심지어 탄젠트 곱해야 될 때도 있고 막 그럴 거예요. 그때마다 달라요. 얘가를 외우는 거예요. 나란한 것끼리 곱하기 하는 건지 수직한 것끼리 곱하기 하는 건지. 이게 특히 문제 풀 때 문제가 되는 게 몇 개 없어요. 역학에 1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1이라는 거는 힘과 변위의 곱이에요. 기호는 이제 조금씩 익숙해질 거예요. 자주 쓰는 기호가 될 거기 때문에 1이라는 것의 정의가 힘과 변위의 곱입니다. 얘가 스칼라 곱이 정의예요. 즉, 이 둘의 나란한 것 길이를 곱하기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강체역학, 회전역학에서 토크라는 거, 돌림힘이라는 거를 배울 거예요. 요거는 써드려야 되겠다. 이 아이의 식적인 표현은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 곱하기 힘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얘가 요게 사실 벡터야. 이 R이라는 벡터랑 힘이라는 벡터의 수직한 것끼리를 곱하기 한다가 정의예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저기 뒤쪽에 전자기하기에서 전기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전하 사이즈일 때는 전하량, 속도, 자기장. 전류 사이즈일 때는 자기장, 전류, 길이.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여기도 성분이 있는, 방향성이 있는 두 아이의 수직한 것 길이를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외우는 거를 하지 말고, 야, 1이 스칼라 곱이래. 토크랑, 사실 이제 토크뿐만 아니라 이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물리량은 이거예요, 사실은. 이게 좀 대표적인 게 이거니까.
토크랑 자기력은 벡터곱이래. 수직한 것끼리 곱하기 해야 되는데 오늘 목차를 기억하는 거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교재에 적어놨습니다. 여기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글 이름 정도 옆에다 그냥 적어주시면 끝나겠죠. 그죠? 스칼라곱 W라고 되어 있는데 그 1이래. 1. 1이 스칼라곱이래. 그 다음에 벡터곱. 요 타우라는 표시에 타우. 약간 이런 식으로 쓰는 거. 타우라는 표시가 있는데 걔가 토크라는 돌림임이는 아닌데 그거 R과 F의 수직한 것끼리 곱하기 하는 거래. 토크도 벡터곱이래.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기력 벡터곱이래. 이런 식으로. 그래서 1, 토크, 자기력 각각 어디에 구별되는가? 시험 관계해가지고 특히 이쪽을 잘 구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요 세 개. 자, 그럼 요거까지만 말씀드리고 잠깐 쉴게요. 그럼 스칼라곱은 거기 이제 보니까 코사인이 곱해져 있고 그림을 따로 그리지 않게 책을 그냥 보시면 되니까 그럼 A 코사인 세타를 취하게 되면은 세타 쪽으로 분해한 거니까 A를 세타 쪽으로 분해한 거니까 B하고 나란한 방향의 성분만 표시한 게 A 코사인 세타일 거예요. 즉 B랑 나란한 A 성분을 곱하기 할 거야 라는 뜻일 겁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A 벡터와 B 벡터가 있고 사이각이 세타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수식적인 표현을 보니까 A 타임스 B 한 개, AB 사인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 A 또는 B에 사인을 붙였으니까 세타 옆쪽으로, 그죠? 세타 옆쪽으로 수직한 성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두 아이의 수직한 것끼리 곱하기 한 개 크기야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거기 한 가지만 더. 약간 입체적인 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랑 B가 공간에 이렇게 있는데 요거랑 다른 벡터곱이에요. 요거는 약간 수학적인 원리인데 이렇게 외적을 때려버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원래 성분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 둘이 만들고 있는 면이 있죠. 이 면에 대해서 수직한 성분으로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있는 걸 감싸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 있는 걸 감싸시면 됩니다. 오른손으로. 그래서 A 타임스 B를 해라. A에서 B 쪽으로 감싸시면 돼요.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감싸도 되죠. 그럼 멀잖아요. 가까운 쪽으로. 감싸면 이 엄지가 결과물의 방향이에요. B 타임스 A를 해라 라고 하게 되면 B에서 A 쪽으로 감싼다. 그럼 아래쪽 방향이 이 외적의 방향이 됩니다. 이미 약간의 기본기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어디서 하셨냐면 자기장 구할 때 했죠. 또는 자기력 구할 때 이걸 쓰는 분들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벡터곱이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예요. 어떤 요령이 아니라. 얘는 수학적인 정의에서 비롯된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 두 개가 다른 방향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아래쪽 예제 마무리하고 조금 애매하니까 역학 내용을 들어갑시다.